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여권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자체 TF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악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양측 대립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첫 다자회의 대비 무대인 만큼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도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와의 회동서를 일축하며 당과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마 강행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당내 반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불출마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다뤄볼 소식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구성해서 활동 중인데요. 2020년 9월 사건 당시 전 정부는 북한과의 소통 채널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 TF에서는 유엔사 관리 이 판문점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 북한과 소통을 했다면 공무원을 살릴 수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하태경 단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6시 36분 경에 서면 보고가 있었는데 해경에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구조 지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통지문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당시 살릴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 유엔사 관리 판문점 채널은 가용 대북 채널이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죠. 이 전반기 국회에서 외통위 소속 위원으로도 활동한 윤건영 의원 당시 남북 간의 통신선은 단절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웅 차장님, 네.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꼭 진실 게임은 아니고요. 두 분의 이 하태경 의원과 윤건영 의원의 얘기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얘기는 남북 간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약에 총 가동했다라면 네.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엔군,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는 이 정전 협정에 따라서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 이 판문점을 관할을 하고 있고 남북 간에 어떤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엔사 이 남북 채널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유엔사의 협조를 요청을 해서 이 북한 당국에 우리 그 이대준 씨의 어떤 표류 사실과 어떤 생존 그리고 귀환 이걸 요청을 했다라면 살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것이 이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고요. 반대로 윤건영 의원은 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군 통신선이 복원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회담이 이제 노딜로 끝난 이후에는 이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이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그 이후에 이 통신선이 거의 다 끊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당국 간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이 소통 채널은 없었기 때문에 유엔사라는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당국의 어떤 그 관리 체제가 아닌데 네. 그것까지 그 연락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측 아니냐 이런 그렇군요. 윤건영 의원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당시 상황에 돌아가서 일지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본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날 이제 오후 3시 30분입니다. 2020년 9월 22일의 이야기고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3시 30분에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실종자가 발견됐다라는 이제 군 첩보를 입수했다라는 내용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밑에 보시면 저녁 9시 40분입니다. 이때 북한군이 이 씨를 사격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이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건데요,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3시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고받은 이후에 사격 직전까지의 기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현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부, 해군이 이거를 주로 담당을 해서 관리를 했을 텐데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표류를 하려고 하는 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대통령에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그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지시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현실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2020년 9월 24일 날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기호 국민의힘 간사가 이제 비공개 회의 나온 직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국방부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인즉슨 뭐냐면 국방부가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을 죽이라고 생각 안 했다라고 이제 귀순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한기호 간사가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황선상에서 죽일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사실상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잘못이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을 과거의 어떤 전례를 본다면 여러 사람들이 사실 월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죽임을 당했느냐, 총살을 당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네. 이 구명 얘기를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가서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지휘관들, 현장 지휘관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지금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시 사건의 이 실체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이제 지시가 가는 그런 것이 당시 지시 상황, 어떤 수칙과 맞았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들은 한기호 의원, 당시 간사 의원도 말씀도 이제 전원으로 전해주셨는데, 당시 근데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국방부가 이렇게 청와대 지금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주장으로서는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침을 받고 어떤 짜깁기 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국방부의 6시간,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3시간,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와 또 정부라는 것이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의무를 방기한 건 아니냐, 이게 첫째고, 둘째, 그 방기한 이유가 혹시 남북관계나 종전선언 이런 어떤 정권의 또는 그 이념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냐.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잘못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른바 그 월북몰이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세 가지가 이 사건의 본질인데, 지금 6시간, 3시간은 맨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느냐. 6시간이면 충분히 그 북한의, 아까 이제 우리 구차장도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유엔사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든 우리가 충분히 북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고, 만약에 그 채널이 여의치 않다면은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은 그 언론의 그 보도를 북한도 보고 전 세계가 다 보기 때문에 저렇게 총살하고 소각하는 만행을 북한이 저지르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밝히는 것이 핵심 이슈인데, 지금 얘기한 이제 국민의힘 TF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원래 군인 합참이 월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청와대 안보실 내에서 여러 가지 회의 과정을 통해서 그 본질이 조금 바뀐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소리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퇴임 후의 일상을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뭐 먹는 것이나 농사일하는 모습, 또 이제 김정숙 여사와의 일상 같은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퇴임 후에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잊혀진 삶이라는 게 사실 은둔 생활을 말씀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국민,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누리고 싶다,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산행하는 모습들을 일상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상 공유를 하는 뭐 저런 SNS가 지금 상황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좀 너무 나간 정치 공세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네.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것이냐면 사실 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찾아내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노력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이제 이 사건이 정쟁에 이용돼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파편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 의혹을 제기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SNS를 하는 것마저도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상 공유하는 SNS가 지금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6시간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답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것이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여당이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과거 정부의 전 정부의 어떤 이 서해 이 피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치 공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치에서 벗어나 있는 문 대통령이 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지금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요. 뭐 물가라든가 뭐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진실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하나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보 체계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이 이걸 때문에 붕괴된다거나 이게 노출이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도 또 같이 봐야 되는 것인데 지나치게 이것이 정쟁의 하나의 대상으로 되는 것도 맞지 않고 지금 이 부분이 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도 상당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실 집권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갖고서 이러한 얘기들을 좀 개진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스타그램에 저런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저 자체가 답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TF 활동을 하고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검경이 또 뭐 수사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 진실을 밝히려면은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지자들에게 좀 저에게 관심도 갖고 좀 지지도 해달라 이런 거를 호소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네. 평산 그 사저 앞에 그렇게 유튜버들이 심하게 시위를 하는데도 지지자들 누가 가서 그걸 말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문재인, 김정숙 두 분 부부가 직접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니까 마지못한 듯이 의원들 지금 뭐 평산마을 내려와서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는데 그동안에 임기 40% 저 높은 지지율로 물러났다는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지지자들의 어떤 퇴임 후에 어떤 그 열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걸 보이고 또 굳이 김정숙 여사 그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올리는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옷값도 지금 약간 항소 포기로 공개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과 지지를 보여달라
이런 네. 측면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SNS 활동에도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개인적 분석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 사안에 대해서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시신 소각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입장 번복이 있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정된 사실을 너무 좀 단도직입적인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좀 끼쳐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한 걸 이어서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지난 23일 국민의힘에 제출한 입장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고 이틀이 지난 27일에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일종의 지침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라는 것에서 시신 소각이 추정되고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국기문란인 사건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 대한민국 국가의 신뢰를 엄청나게 훼손한 사건이에요. 저건 진짜 국기문란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 국가의 국격을 저렇게 떨어뜨린 데 대한 중범죄를 단죄해야 되고요. 소주석 처장님은 빨리 사과하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증거자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함께 들으신 거고요. 소장님,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장들이 지금 파편적인 자료다,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시신 소각이 확인이 됐다. 여기에서 이제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 따라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걸로 바뀐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북한이 그 이후에 입장을 표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각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청와대는 정부죠.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소각을 안 했다고 하니 이거를 추정으로 하고 이걸 같이 남북이 조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어떤 문구를 변화시킨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 그러면 공동조사가 이런 어떤 문구 변경으로 그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진실 규명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일 아쉬운 거는 북한과의 공동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과 억측이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남북한 간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그때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관련 자료들이 많아요. SI 이제 특수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 국방위에서 비공개 회의한 것이 있는데 민주당도 필요하면 이거 공개하자. 네. 그런데 이제 SI도 국방부 거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미군의 협조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은 그걸 가능하니 미국에게 요구를 해서 이걸 동의받고 SI 자료를 공개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 SI 자료 또 대통령 기록물 이 비밀로 지정된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로 지정된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가능하냐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 때문에 말이 많을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이요. 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어떤 우회로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죠, 차장님? 일반적으로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그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지정 기록물로 보관이 지정이 되면 그 최장 30년, 그러니까 15년에서 30년 동안 이 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 열람이 가능한데요. 이런 그 안보와 관련된 이 중요한 그 자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정 기록물로 이 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실, 이제 과거에는 청와대였겠죠. 청와대에서 각 부처에 내려보낸 어떤 공문서의 경우에는 생산 주체는 대통령실, 청와대라 하더라도 그걸 접수한 기관에서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물 기록물법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해당 부처,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공문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지침을 하달받은 기관에서는
얼마든지 공개해도 좋다라는 이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국방부와 해경의 경우에는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여러 가지 그 연락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거기에 어떤 공문 형태든 아니면 어떤 지침이든 다양한 형태의 연락이 있었을 텐데 해경과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네. 지정 기록물로 그 지정이 되지 않았을 테니 네. 해경과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를 공개를 해라, 자료를 공개해라. 이제 네. 이렇게 하면 아하. 당시의 정황을 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 지휘부는 결국에 집단으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이 조직 창설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위원님. 결국 대통령실은 반려를 했습니다. 이유가 어떤 겁니까? 아니 지금 저 사표에서 다 나가버리면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감사원 감사도 네. 시작될 거고 이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해임을 하든 아니면 사표를 수리하든 그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집단으로 사표를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무책임할 수도 있고 일단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네. 현직에서 최선의 협조를 다하는 것이 우리 해경 간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감사원 감사 또 진행 중이니까 이 뭐 책임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사의를 반려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좀 궁금한 게요. 보면은 토마스 이 오헤아 킨타나 이 유엔 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이제 방한을 다시 합니다. 제가 이제 외교부 출입을 해서 그런데 원래 저번 방한 때까지가 마지막 방한이었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으로 오는 건데 이 이대준 씨 피해자 이대준 씨의 유족을 만난다고 해요. 이게 뭔가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유엔이라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이런 시선도 있고 하니 좀 더 뭔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유족들을 면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이제 그 북한 인권특별보고관도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듣고 유족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듣고 과연 정부와에서 네. 어떤 부분이 안 풀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면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이고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히 달라졌다라는 것이 뭐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만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것도 2년 만에 같은 정부기관이 해경과 그리고 국방부에서 월북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가 완전히 180도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뢰를 잃은 게 될 수 있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관이 뭐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좀 듣는 절차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억울한 사연들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보고관이 직접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내부적인 것이고 네. 우리의 국가 안보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는 우리 정치권의 숙제일 것 같은데요. 그 관련돼서는 어쨌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각종 공방들, 진실들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나토 이 순방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 나토 순방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다자외교 이 무대 데뷔를 하는 만큼 이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일정을 최소화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북핵 관련된 내용이나 세일즈 외교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참석 배경에 어떤 의미 이런 게 있을까요? 솔직히 저희가 뭐 나토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은 그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가 특히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전술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북핵 위기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지원을 조금 요청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단순히 또 안보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하나 네덜란드는 죄송합니다. ASLM이라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네. 이재용 부회장도 거기 방문한 바 있는데 세계 각국이 그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 그리고 지금 중동하고 동유럽 쪽에서 원전 건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폴란드, 체코가 지금 원전 건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폴란드, 체코 정상들 오기 때문에 양자회담 갖고 원전 수출에 관한 노력도 할 것 같고, 폴란드는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무기 체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해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할 것이 많고, 이 자리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있었습니다만 다자회담으로서는 우리가 처음 참석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함께 참석하게 된다면은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이번 이제 참석이 다자외교 윤 대통령의 데뷔전이 됩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한 10여 개 정도의 국가 양자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주목이 되고요, 소장님. 근데 다만 하나 이제 얘기가 되는 게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성사될까 궁금했는데 좀 가능성이 낮아지는가 봐요. 그게 이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공개하면 사실 효과가 그게 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요? 지금 강제징용 문제가 핵심이잖아요.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한일 간에 뭔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타협이 있다 그러면 아마 양자회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외교 무대 처음이에요. 특히나 이제 순방을 나가는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나토 플러스 A4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미국의 동맹 체제, 전 세계 관리 체계에 네.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에게 더 많은 안보 역할,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역할을 아마 요구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더 커지고 그만큼 이제 역할도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양자회담을 이제 겸행을 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안보보다도 경제적인 뭔가 이득을 네. 좀 가져오길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걸 갔다 오면서 어떤 소득이 있느냐 평가를 할 때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뭘 얻었느냐를 아마 주목해서 바라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경색을 두고 굉장히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뭐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최대 난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인데, 지금 외교부에서 민관 합동기구를 또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서 이제 한일 관계의 어떤 최대 난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일 외교 쪽 어쨌든 수상인 거죠. 수상과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을 또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예요. 프로사이드라고 해서 간이 회담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뭐 한국과 일본은 비행기로 2시간이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가까운 나라인데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나야 되는, 얼마나 우리 그 한일 관계가 거리가 지금 먼가를 네.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그 장면인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상당히 좀 실용적인 그 외교 이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한일 관계를 풀지 못하면 지금 나토에 가서 그 이도훈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진영 대 약간 그 사회민주주의 진영 간의 어떤 대결 양상 아닙니까? 동북아로 그걸 무대를 옮겨오면 한미일과 북중러의 어떤 그 대척점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이 과거사의 발목이 잡혀서 아주 뭐 이렇게 남보다도 못한 이 아주 좀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이 참석을 계기로 해서
한미일 이 삼국 정상이 만나는 어떤 새로운 그림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제 토대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관 이 기구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느 정도 이제 노력, 이것을 이 다운탑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 간에 합의를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스타일로 보면 탑다운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나토 이 정상회의 참여는 여러 가지 이 다자 외교의 대비 무대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어떤 한국의 어떤 외교 방향을 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이 자리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마련되는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로는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기존에 문화 콘텐츠 관련한 뭐 기업을 이제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관련 지식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좀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방문에 김건희 여사 동행 여부가 참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만큼이나 그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행보에 네. 많은 주목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도 같이 참석하실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고 계시는 만큼 배우자 세션에 참석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코바나 컨텐츠라는 기업을 운영하셨는데 그 기업 자체가 뭔가 기획 전시 이런 회사였기 때문에 관련된 본인의 이제 문화 예술적 소양 이런 부분들을 이번 세션에서 많이 좀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별히 좀 그 유럽 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던 이제 경험들이 있으시니까요. 아마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면 좀 어느 정도 소통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이번엔 또 질 바이든 여사도 오신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또 조우가 이루어질지 이런 아하. 부분도 굉장히 또 주목되는. 저번에 만나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만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가능성이군요. 나토 얘기 끝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덧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네. 아까 그 경제와 관련해서 조금 그 관심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나토는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나토 그 대표부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미국과 나토가 어떻게 핵을 공유하고 있고 한미 간에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없는지 이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만 확장 억제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갈지, 예를 들면은 당장 그 핵 공유는 뭐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미국의 그 전략 핵 전력이 한반도에 뭐 상시 또는 정기 배치하는 이런 측면까지도 아마 이번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당장 나토에 간다고 하니 이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도전국, 패권국에 대한 도전국이죠. 중국에서 벌써 비판이 나오고, 또 비판에 대해서 이 미국의 국무부가 그 한국의 참가에 대해서 뭐 거부할 그런 권한이 중국에는 없다. 뭐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기싸움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나토에서 어떻게 외교전을 펼칠지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에 나서지만 이 내치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의 인선 논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어제 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김창룡 청장에 대한 자진 사퇴라든지 뭐 압박, 경수까지 연대해 주신 거죠? 어떤? 뭐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관행이다, 경찰 측에서는 관행이다, 아니다, 저거는 뭐 국기문란이다, 또 일각에서는 배달 사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선 경찰 내에서는 총경급 이상들이 뭔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이 정권을 향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경찰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보면 21일까지 사실상 행안부하고 대통령실이 경찰이 만든 초안을 갖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가 나온 거를 다시 이제 거의 이제 준초안 이제 거의 완성본이죠. 네. 이거를 경찰한테 내보내고 경찰이 그거를 이제 공표를 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곧바로 이어서 이제 한 2시간 만인가요? 이것이 이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경찰만이 스스로가 이걸 안을 짜고 발표를 하고 이것이 아닌데 이것을 모두 다 경찰의 책임으로 모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최근에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네. 설치하는 그런 문제와 연동이 돼 있어서 네. 경찰을 흔드는 그런 부분들 아니냐. 이게 이제 경찰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고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는 그런 의도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고위 경찰을 인사한다면 지금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다 검증을 했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그런 과정이 다 왜 빠져 있느냐 그런 문제제기까지 가능합니다. 더욱 나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경찰을 지적을 하면은 저는 최종적인 모든 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사실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송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주 52시간 노동에 네. 관련된 그 부분도 고용노동부가 사실 먼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은 보고 받았지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의 가장 상징적인 어떤 정책인데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되고 발표가 됐다? 이거를 국민들 특히나 노동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선이 국정에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대통령이 이걸 정리할 이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이런 사안 관련해서 일단 경찰 얘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보면 내부 분위기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김창룡 경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후임자 인선의 작업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차장님, 근데 그 후임자 인선의 속도가 네.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들이 들려오네요. 후임자 누군지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아니 이게 저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네. 대부분 경찰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대충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치안 정감 그 인선을 예. 지금 후보자를 먼저 인선을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치안 경찰 총감이 되겠죠. 치안 총감이 네.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고요.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경찰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최종 이 결심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그 경찰의 그 이제 그 치안감 인사 혼선을 보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이 여러 개가 이제 바뀌면서 나타나는 이 혼선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이 청와대 그 대통령실과 일반 그 경찰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이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네. 행정안전부에서 이 좀 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과거 관행적으로 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미묘한 그 치안감 인사를 앞둔 시점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조지아로 이렇게 그 출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장관이 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행안부 그리고 경찰청 간에 원활한 소통이 없이 이제 인사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급하게 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초안이 이 최종안으로 둔갑해서 실수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이런 논란이 오비일학처럼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어떤 이 행안부의 어떤 관리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시점에 이런 이제 인사 이 실수 또는 인사 그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대통령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저는 이제 도어 스태핑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이 국기문란 이렇게 딱 한마디 규정을 하시면 경찰은 일단 국기문란 범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대통령께서 어떤 도어 스태핑이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때 내 발언이 미칠 파장까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호사님 보면은 뭐 행안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가 뭐 모레 관련해서 뭐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니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야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사정기관들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국정원 뭐 이렇게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을 국기문란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규정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국정원 인사들에 대해서도 원훈도 전 정권에서 세웠던 원훈도 교체하고 또 1급 자리들 높은 자리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다 뭐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것이 사정기관 뭐 검찰, 국세청, 경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정기관 길들이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그 권력기관들이 많이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내부도 굉장히 뒤숭숭하지만요. 국정원 내부도 지금 뭐 마찬가지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1급 보직국장 전원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 직무대리 형태로 그 밑에 단장들이 지금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하위급들도 지금 인사 태풍을 맞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훈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초대 원훈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것이 이제 61년도에 국정원의 이제 전신이죠. 중앙정보부가 61년도에 창립됐을 때 초기 원훈이었는데요. 그때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분위기가 뒤숭숭해 보일 만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인사가 당연히 만사입니다. 근데 네. 이제 국정원 인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그렇지만 지금 검찰 인사도 검찰총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왜 모든 인사마다 다 이런 식으로 잡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권 교체의 어떤 어숭숭, 뭐 뒤숭숭한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그냥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정권의 강력한 그립잡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꼭 그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철학에 맞춰서 조정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권력기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변화의 방향들이 옳은 것이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일부 이제 반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따뜻한 밥 먹었던 분들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이제 그 검찰 경찰도 가야 되고 국정원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검찰 경찰은 이제 수사하는 기관이니까 아주 이런 문제는 없는데 국정원은 정책의 방향,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안보 위해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북한인데 네. 지금 국정원의 지난 5년간의 정책이 과연 그러한 인식을 갖고 했는 건지 그 대북 그 정보에 집중해서 많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네. 분석해 왔는지 우리 국가 안보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국정원 직원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자. 북한의 위해 요인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우리가 국가 안보의 초석이 되자는 차원에서 원훈도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 정보기관을 만들 때의 원으로 돌아나간 측면도 있습니다. 검찰도 검수안박법에 따른 변화가 있고 경찰도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수많은 그 권한이 왔는데 그 권한을 지금 제대로 그 이행하고 네.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민원을 적절하게 해결할 만한 그런 체제를 갖췄느냐 아니면 그 조직을 지금 뭐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연히 임기 초에 어느 정도 조금 논란이 되더라도 그건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제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패널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해서 저희는 또 기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 차장께 네. 요 사안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생각이 있으시니까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택하신 것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로 상징이 됩니다만 대통령은 인사권자입니다. 공직에 대한 인사권자를 바꿨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그 인사를 해보라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이 정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이 중앙부처까지 네. 이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해왔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손을 댄다라면 아마 국민들이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왜 저 기관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쉬움이 남는 대목을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는 것이라면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경찰, 국정원 그리고 어떤 인사 시스템의 이 그 교체는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새로운 일을 잘하기 위한 교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런 교체에 대한 결과가 과연 국정의 어떤 성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를 받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권이 바뀌면 공직사회는 뒤숭숭해집니다. 이게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이나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쇄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권력기관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의미 부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이 권력기관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깔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증폭시키느냐. 그러니까 조용하게 뭐 쇄신을 할 수 있고 인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훈까지 바꿔가면서 뭐 이런 무리하게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경향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그립을 확실히 잡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담감이 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나토 참석부터 사정기관 인사를 둘러싼 잡음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배트맨. 배트맨이 활동하는 곳은 범죄와 부패의 도시 고담시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따왔다는 말도 있죠. 영화를 볼 때마다 저런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사나 싶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고담시 저리 가랍니다. 지하철역부터 여성의 집까지 무려 15분간 따라온 남성. 대문의 발까지 들이밀었습니다. 대문의 문을 열고 오른발을 계단 위에 올리고 서 있었어요. 이 남성 현역 군인이라는데 대체 여성 뒤는 왜 쫓습니까? 아르바이트 시급을 더 주겠다며 10대 여학생을 감금하질 않나. 은행털이 하겠다고 헬멧 쓰고 최루가스 쏘고 이 마약에 취한 택시기사는 버젓이 손님까지 태웠습니다. 여기 진짜 대한민국 맞습니까? 키 빼라 그러고 이제 키도 제가 이제 뺏어서 일단 잡고 있었죠. 범죄가 횡행하는 요즘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건 경찰입니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에게 추태를 부리고 말리는 남성을 때리기까지.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직으로 봐도 경찰은 민생 치안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언론을 장식하는 건 경찰 인사 논란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라는 비단 같은 구호를 무더기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고담시엔 배트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렴하고 우직한 경찰, 고든 국장도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측은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좀 알 것 같은데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아니 저희 제작진들 너무 센스가 있는 게 저 조덕배 씨의 노래를 저렇게 가져오는데 너무 상황이 또 지금 나눌 내용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저 패널분들과 같이 한번 웃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윤석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지금 또 뜨겁습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실 이달 중순에 비공개로 회동을 했다, 만찬을 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오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일에 만찬 회동을 하려다가 직전에 취소가 됐다. 뭐 이렇게 여러 회동설, 뭐 부인 그리고 이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박이나 수긍 대신에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인지 뭐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뭐 용산에서의 의지가 있었는지 이런 걸 의심하는 분인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께서 당내 현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이제 개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건 그거대로 아마 또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공격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자욱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다가가기, 끌어안기를 하고 오히려 윤핵관들은 좀 쳐내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쳐내는 이러면서 이 난관을 좀 헤쳐나야겠다. 이런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이 당내 그 갈등을 가장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이 당과 국회가 좀 뒷받침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누가 이 당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를 가지고 이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에 회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이준석 대표 이 거리를 가정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듯한 어떤 새몰이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편들어주기가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군요. 네, 네.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과 이 전국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승장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이 당 대표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 이것을 이제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저렇게 뭐 대통령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과 적극적으로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지금 저렇게 애들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윤리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의 어떤 당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은 뭐 증폭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내홍에 휩싸여 있는 여당 지도부가요. 사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통령 순방 때는 보통 같이 나가서 환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데 이례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당 상황이 좀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준 거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네,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지금 중립적인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을 들고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준석 당대표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적어도 일단 뭐 만남이 이런 시도가 있었다,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대통령실에서 단호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면 이준석 대표로는 조금 머쓱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 본인이 얘기했던 거 뭐 또는 본인과 관련된 거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때 보통 이제 대부분 싸움을 시작하거나 갈등이 시작되는데 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6월 이준석 당대표가 우크라이나 다녀온 후에 네. 그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일각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뭐 우크라이나 얘기만 하고 그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거에 대한 덕담이 네. 없었다라는 것을 좀 네. 주목하면서 그렇죠. 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편을 안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묘하게 지금 좀 겹치면서요. 대통령실의 어떤 분위기가 미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로서는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이 이 대표와는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 이런 어떤 공격에 이준석 대표가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 것 아니냐, 뭔가 취약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 명이랑 싸우니까 뭐 1대1은 몰라도 여러 명이랑 싸우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게 이제 한두 번은 뭐 명분이 있고 상대가 먼저 싸움을 걸어서 그 반격을 한 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저게 누적되다 보니까 혹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그 정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비전이나 목표나 정책 방향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당권 싸움 또는 이런 그 말싸움 이런 것만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던 데다가 지금 이제 제일 우리 앵커가 지적하시는 대로 이제 그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싸우는 건 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이 정쟁에 끌어들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솔직히 되게 불쾌하고 네. 정치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 좀 대통령과의 끈을 연결시키고 싶어서 소통도 한다 뭐 이러고 하는데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뭐 소통은 되겠죠. 직접 뭐 대통령과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지금도 이제 일부 SNS는 이제 보니까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뭐 간단하게 뭐 답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어떤 뭐 협의를 한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보기에는 정말 안타깝죠. 경제 안보 위기가 정말 산적해 있는데 여당이 전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이끌어가면서 입법에 도움될 움직임은 전혀 없고 매일 윤석열 대 누구, 윤석열 대 누구, 윤석열 대 누구 이준석 대 누구, 이준석 대 장재원, 이준석 대 배현진 이런 식으로 많군요. 너무 싸움을 많은데요.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울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이 국면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음 달 7일 윤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국면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 격화되고 있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간장 한 사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의 어떤 정치적 별칭인 간철수, 뭐 장제원 의원의 장자를 땄다. 네. 이렇게 좀 말싸움까지 뭐 기싸움도 하고 뭐 신경전하는 이런 모습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자꾸 그렇게 이 전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1차 윤석열 대통령 끌어안기는 좀 이준석 대표가 실패한 모양입니다. 실패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순방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방을 나갈 때 이 뭐 총리를 비롯해서 여당 지도부를 이 공항에서 만나는 이유는 내가 이제 최고 이 통치권자가 국내를 비우고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좀 운영하는데 관심을 좀 더 써달라. 어떤 약간 당부의 말씀을 하고 일반적으로 떠나시거든요. 그런데 늘 해왔던 그런 이 면담 자리를 안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옆에 이준석 대표가 서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좀 작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례를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온 이후에 과거의 경우에는 여야 지도부를 초청을 해서 순방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것을 7월 7일 이전에 갖는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예우를 좀 하는 측면이고 윤리위 결정이 난 이후에 일정을 잡는다라면 이제 이준석 대표 배제 움직임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점을 잘 봐야겠군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사진도 저희가 지금 좀 흘려드렸는데 이 이준석 대표가 간장 한 사발 SNS를 올리고 난 이후에 좀 보여주시죠. 고 백선엽 장군 2주기 충무식에서 이 안철수 의원과 이 둘 사람이 만난 모습입니다. 저희 제목이 이래요. 제가 기억하는 게 이겁니다. 진땀 흘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내가 더 어색하다 이러면서 지금 안철수 의원과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들어가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런 당내 분위기를 사진 한 장에 보여주는 것이라서 저희가 가져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순서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얽힌 당권 투쟁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야당 얘기 좀 해봐야겠죠. 이재명 의원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요. 1박 2일 민주당 워크숍, 의원들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한 150명, 160명 가까이 거의 다 참석을 한 거죠. 자, 가장 논란이 된 건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로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요. 홍영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거의 직접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안 나가시면 저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재선 의원들 48명 중에 사실 35명이 그런 뜻을 밝혔잖아요. 이재명 호도 나오지 말고 홍영표도 나오지 말고 뭐 대선 지선 이후에 위기 의식에서 나온 거다. 그걸 우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당이 지금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당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자, 그러면요, 궁금한 게 이재명 의원이 이 당권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이냐. 확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결심을 서셨는지요?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은 야, 잠깐만. 전담회 통해서 좀 입장 자, 밀지는 말고 합시다. 밀지는 말고. 계속 민생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 당대표 도전 생각 있으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자, 기자들이 나쁜 게 아니라 기자들이 계속 답을 들어야 되니까 위에서 시킵니다. 먼저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옆에 붙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보면 108번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반응이 아마 제일 이 답변 중에선 저희가 쓸만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권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108번뇌 시간은 이제 워크숍으로 끝났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아마 저는 우리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초나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말까지 7월 초에는 본인의 어떤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소모적이거든요. 수많은 이제 의원들이 나서서 불출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지지자들도 힘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이제 트위트를 하고 SNS 활동을 해요. 그런데 네. 그 활동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당 내부용이다. 예. 그러니까 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나를 불출마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가 여전히 많은 분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네.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어떤 SNS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출마의 어떤 변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원래 보면은 주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이미 이제 본인의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굳혀졌는데 굳혀졌다, 이미 하고 싶다. 그렇죠. 네. 그 과정을 아마 거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시간의 문제다라고 해주셨고요. 사실 이 108번뇌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출마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8번뇌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요, 차장님, 뭐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표현이 한가하고 계산적이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무념, 무상, 무소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비워야 민심이 그걸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108번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8번뇌라는 말 자체는 뭔가에 지금 자기가 집착하고 있다. 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애둘러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의원의 108번뇌 얘기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지의 그 다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아까 저기 소장님께서는 뭐 이게 당내에 대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어떤 개딸들, 뭐 양아들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이런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난 굴하지 않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당내에는 나는 아직도 이런 팬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만. 비문계, 그러니까 반 이재명 죄송합니다. 반 이재명계에 대해서는 계속 안 좋은 사인, 계속 싸우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 대표는 다 아우르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지지자들과의 소통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팬덤 정치나 뭐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 분명히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강성 지지자들이 무조건 그 존재 자체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지지자들을 어떻게 정치인이 방향을 세팅해서 어떻게 보면 당신과 민심과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지 이런 것도 또 정치력의 한 일환일 네. 것인데 팬덤 정치에 만약에 끌려가게 되면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층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앞으로 이제 비판받을 수도 있는 이런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또 메시지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한 아침에 봤을 때 8시간 전 트위터라고 했는데 지금 한 10시간 넘었겠군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팽이치기 비법이 뭐냐? 잘 칠 때까지 계속 치시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머리 하시라. 그러면서 머리 헤어스타일 과거에 찍은 사진 했는데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까지도 지금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주목 하나 되는 게 최강욱 의원의 재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재심 신청하고 결과가 만약에 동일하게 나온다면은 당내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철험해 소속에서 나온 당권 주자에게 표심이 쏠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위원님?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8월 전당대회를 마치고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김남국 최고위원, 이수진 최고위원,
김용남 최고위원, 뭐 재심 몇 명이 받아들여져가지고 혹시 최강욱 의원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면 최강욱 최고위원, 이 지도부 면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그 자체에 그 답이 있는 것 같고, 트위터 관련해서는 좀 재밌는 게 지금 우리 이재명 그 의원이 네. 75만 팔로워가 있고 75만 팔로워입니까? 네.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0만 그 팔로워를 갖고 있어요. 제가 SNS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만 보면은 뭐 친문이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 전면전을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전면전 양상에 대해서 뭐 싸움 붙이는 건 아닙니다. 전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예상. 붙이시네요. 네. 그런데 철험회가 지금 이재명 의원 자체만으로도 출마하는 것에서 사실 반발 기류가 있는데,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이 철험회에서 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사실 명분도 약해지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이 최강욱 의원의 어떤 건과는 상관없이 거의 철험회의 어떤 분들은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철험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계속 전국 선거에서 승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철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치러진 전국 선거에서 지금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를 했는데,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 정도 되겠군요. 네. 그냥 이제 결과론적인 이제 해석을 그렇게 네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의원 당대표 철험회 출신 최고위원들이 이 당을 장악을 하고 총선을 치른다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원의 당권 출마 여부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짚어봤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원지검은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경계 마비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이내 최장 10달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도쿄를 잇는 최단거리 하늘길 김포 하네다 노선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넘게 끊겼던 노선인데 다시 일주일에 8번 운항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한 겁니다. 금요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상 최고 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정부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는 38원 인하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네, 홍앵커 주말 내내 정말 푹푹 찌는 더위입니다.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은 서울 광화문 날씨 안 좋고 정말 푹푹 찌더라고요. 네, 아침부터 더웠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한낮에는 강릉 34도, 대구 33도, 서울 30도로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하늘도 흐리고 색깔도 우중충하고 소나기 소식 무조건 있겠죠, 이 정도면? 네, 맞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 내륙에서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럴 땐 계곡이나 하천에 물 불어날 수 있잖아요. 접근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 주는 6월이 끝나는 주간, 7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날씨 어떻습니까? 네, 이번 달의 마무리는 장마와 함께입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한 주간 중부지방의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가겠습니다. 장마와 함께라니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